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GS칼텍스 바이오퓨얼 팀 팀장 차형민입니다. 우선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자리에 그것도 첫 번째 연사로 불러주셔가지고 매도 첫 번째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업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가장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남겨드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IMO의 무슨 규정이라든가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의 동향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제너럴하더라도 바이오 연료가 무엇이고 어떤 쪽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이게 여러 분야에 쓰이지만 최종적으로 해운 분야에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를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GS칼텍스가 지금 B30 바이오 선박유라는 거를 이제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실제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액체 바이오 연료입니다. 수송용에는 액체가 거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송 부문도 크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GS칼텍스의 B30 바이오 선박유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IEA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좀 공인된 국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에너지 기구가 있고요. 그쪽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신의 2023년에 나온 자료 기반으로 먼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런 전망 자료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정유업계, 에너지업계에서는 IEA라는 기관의 자료를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2050년까지는 이미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석 연료의 비중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다고 에너지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인구도 증가하고 GDP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텐데 효율도 늘어날 거고요. 이 줄어드는 화석 연료의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양광과 솔라와 윈드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주면서 메꿔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자체도 거의 약 20%에 가까운 18%라고 되어 있지만 전망치는 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약 20%에 가까운 그 증가세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사실 뭐 기체나 아니면 고체, 솔리드 쪽보다는 현재 저희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 바이오 연료가 좀 더 저희 쪽의 관심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 수요 측면에서 봐서 액체, 리퀴드 바이오 퓨얼의 수요 자체도 점점 늘어나서 2023년에도 이미 10%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여기 오렌지색 부분이 있죠. 이게 웨이스트 기반입니다. 폐원료 관련된 오르게닉 웨이스트 기반 이쪽에서 가장 많이 서플라이가 일어나 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는 뭐 셀룰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질계 이쪽으로 폐 자원이나 이쪽에서 좀 더 바이오매스가 공급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수송 부분입니다. 이 차트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DNB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트 하나만 좀 깊게 봐도 의미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미 바이오 연료는 수송 부문에서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이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에탄올도 특히 미국 위주로 가솔린 자동차 쪽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쪽으로는 바이오 디젤이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이만큼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육상 분야, 도로 분야에 거의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바이오 연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뿐만 아니고 항공과 해운 영역에서도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당연히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2030, 40까지는 모르겠어도 저희가 타겟하는 50년대의 모양을 보면 하나의 시사점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도로에 대한 사용량은 현재보다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도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화라는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규제 이런 부분만 받쳐주고 시장이 성숙돼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전동화로 대체될 포텐셜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전동화에 따라서 도로 쪽으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양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전체 바이오 연료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운과 항공을 보시면 항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것도 대체제의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연료 같은 경우는 현재 터빈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운 분야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것들을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탈탄소를 미루지 않는 이상,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 항공 분야에 있어서 액체 연료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액체 연료로서 화석 연료 대비 바이오 연료의 사용량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2050년에 약 70% 이상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영역도 많이 커졌는데 항공처럼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고 있죠. 이 부분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대체 연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따가 두 번째 세션에서도 발표될 암모니아도 갈 수도 있고 그린 메탄올로 갈 수도 있고 수소나 배터리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체로서 개발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특정 하나의 연료로 이렇게 몰아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료의 믹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도 그 중에서 약 한 20, 30% 정도의 중요한 역할 정도를 담당한다라는 게 이 차트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송 부문별에서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초록색이 바이오인데 보시면은 2050이 되면은 하늘색 이런 부분들, 파란색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전기와 수소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이미 90%까지 가죠.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여튼 전동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바이오 연료는 사용량이 일단 증가하다가 본격적인 전동화로 대체된 시점부터 해서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IEA가 볼 때는 2050년에 한 3% 정도까지 줄어들면서 이 중요해진 바이오 연료를 다른 운송 섹터 쪽에다가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방향에서 봐서 그런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 쪽, 연료 쪽으로 봤을 때 해운업계에서 미래에 가장 경쟁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이는 부분은 사실 항공 분야고요. 항공 쪽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큰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엔진의 특성에 좀 기인을 하는데요. 저희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젤도 만드는데 이 항공유라는 거는 그 항공유 터빈에 정확히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적절하게 파인 커팅된 정도의 연료가 항공유입니다. 너무 가벼우면 취급하는데 안전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디젤 경유에 해당하는 유분이 조금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출장 다닐 때 보셨겠지만 3만 피트 정도 가면은 외기가 마이너스 47도, 50도 이렇게 되죠. 얼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공유가 너무 무거운 부분은 함유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파인 튜닝된 액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대체하기가 힘들어지고, 가장 앞에서 도로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동화를 생각해 보면 비행기에 배터리를 단다.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30배, 리튬이온 배터리로 봤을 때는 30배 정도의 무게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비행기에도 연료 무게가 상당히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30배나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장거리를 비행한다. 매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액체 수소, 물론 취급하는 것도 현재는 쉽지는 않습니다. 극저온으로 해서 액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부피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유보다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부피로 봤을 때 액체 수소는 일단 4배 이상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항공기에서 연료가 날개 밑에 아마 그쪽 부분으로 연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을 엄청 뚱뚱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액체 수소를 담고 다닌다는 자체도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엔진에 있어서 항공업계에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액체 연료에 대해서는 의존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화석 연료의 액체 연료를 대체하려면은 바이오 연료의 액체 연료가 사실상 현재로 봤을 땐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EA 쪽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연료 33%, 여기 신테틱 퓨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퓨얼입니다. 이 이퓨얼도 엄밀하게 따져서 바이오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항공업계에서는 SAF, SAF라고 해서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사실 구별을 하지만 그래도 크게 너무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엄밀하게는 SAF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SAF 기준으로 봐서 70% 이상, 즉 이 두 개를 합쳐서 70% 이상이 액체 연료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차트도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많이 보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현재 SAF, 저는 이제 SAF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항공유의 SAF 관련해서 현재 생산량은 미미합니다. 연 글로벌 아직 500톤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미미한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03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 파란색 헤파, HVO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헤파라는 공정이 수소를 첨가해서 바이오 원료를 투입하고 수소를 첨가해서 제품 액체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엄청 그 투자비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큰 투자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30만 톤, 연간 30만 톤, 50만 톤 정도 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아주 쉽게 1조 정도가 그냥 필요한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그 예정되어 있는 투자가 있지만 엄청 활발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뎌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니까 이 헤파라는 공장이 늘어나지 않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까 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원료에 대한 부분, 원료가 바이오매스에 대한 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년 이후에 좀 정체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수첨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기술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기술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알코올 투 젯이라고 해서 보통은 에탄올을 가지고 한 5, 6분자 정도만 아주 예쁘게 붙여나가면은 항공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데모 플랜트, 본격 상업 가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파워 투 리퀴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퓨얼입니다. 그 이퓨얼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뭐 포집을 하던가 하는 그런 웨이스트 기반의 탄소와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린 일렉트리시티를 가지고 합성해서 만드는 연료가 될 이퓨얼이고 이퓨얼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주어야만 항공업계가 탈탄소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퓨얼은 붙여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사프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료가 있고 그린 전기가 있다고 하면 사프도 만들 수 있고 디젤도 만들 수 있고 윤활유까지도 만들 수 있고 모두 일단 만들 수가 있고 바이오 납사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운 부분은 2050년에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50년에 있을 때
IEA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마다 다르지만 IEA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많이 사용될 것은 암모니아, 그 다음이 수소와 바이오 연료, 그 다음에 메탄올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메탄올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믹스가 예상이 되고요. 바이오 연료는 20%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항공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업계의 바이오 연료에서 가장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공업계이고요. 그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직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좀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비싼 연료들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싼 연료입니다. 여기서 해운업계와 항공 부문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해운 부문에서는 지금 현재 페임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은 사실 육상 자동차용 경유에 섞어 쓰는 용도로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주유소에서 넣고 있는 그 저유황 경유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3.5%의 바이오 디젤이 이미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4%가 이미 섞여 있고요.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페임 바이오 디젤의 기술이 있고 페임 바이오 디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요 다음 단계에 보이는 HVO 사프 수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 비해서 투자비도 훨씬 저렴하고 공정 난이도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공장 하나 돌리는데 1조 정도씩 든다고 했는데 페임 바이오 디젤 공장 같으면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작은 건 수십억 대에서 조금 키워도 수백억 대 정도면은 이 기술 자체로 공장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자체도 아주 쉽습니다. 그 집에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집에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쓰이는 것들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그 정도로 고난이도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고 그런데 한 가지 항공 부문에서는 이 페임 바이오 디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디젤도 디젤입니다. 항공유보다 무겁기 때문에 현재 항공유 터빈에 이게 조금만 섞여 들어가더라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페임 바이오 디젤은 육상과 해운 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상은 전동화라는 아주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해운 쪽에서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후보지가 선택지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이제 항공 부문에서 사프 우선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비쌀 거고요. 페임 바이오 디젤보다도 사프가 훨씬 비쌀 거고요. 2배 이상 비쌉니다. 얘도 싸진 않은데 2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 부문이 많이 당겨 쓸 것이기 때문에 해운 부문에서 굳이 HVO까지 가지고 와서 쓸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상황에 맞춰서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해운 부문은 또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와 같은 다른 대체 연료들이 시간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항공 부문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투 제트 같은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도 바이오 연료니까요. 이런 바이오 연료가 많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퓨얼이라는 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항공, 도로 모든 분야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퓨얼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사전 질문에도 그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퓨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탄화수소입니다. 탄소와 수소. 정말 간단하게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인데 이 퓨얼로 인정을 받으려면 화석 연료도 탄소와 수소죠. 그런데 이 퓨얼이 되려면은 탄소가 일단 화석 연료에서 오면 안 되고요. LNG 가스나 무슨 석탄이나 이런 데서 오면 안 되고요. 이 탄소 자체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 포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CO2 아니면 CO, 일산화탄소 같은 거를 포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생 가능한 탄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 탄화수소니까 이 수소 부분도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를 개질해서 만들어내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쓰면은 의미가 없고요. 이 수소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를 활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린 수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만든 연료가 이퓨얼입니다. 그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 연료로서 LNG, 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런 기술들의 상용화 시점, 취급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원료 확보와 이 로지스틱스, 전부 다 이 공급망과 구축, 이것들이 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다 보니까 그것들이 완비가 되는 시점까지 저희 생각에는 향후 10에서 15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도 그 갭이 발생하는데 그 갭을 메워주는 역할로서 바이오 연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는 현재 산업부의 바이오 연료 로드맵 하에서 실증 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저희 파트너사인 HMM과 같이 사실 1년 이상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서 지난 9월부터 첫 실증을 HMM 선박에 공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저희는 B30 바이오 HSFO라는 건데 타겟군이 크게 봐서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사들을 일단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GS칼텍스가 일단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GS 바이오라는 자회사도 있고, 저희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벙커 연료는 저희가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잘 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운업계에 탈탄소를 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연료 중에 아마 VLSFO와 HSFO가 아마 한 8대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감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VLSFO를 많이 쓰실 텐데 이미 VLSFO도 HSFO 대비 비쌀 거고요. 아마 톤당 한 200~300불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비쌀 거고, 만약에 스크러버를 달고 보유하고 계신 선사가 바이오 연료를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 VLSFO를 쓴다고 하면 비용이 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겠죠. 스크러버까지 있는데 바이오를 쓰기 위해서 바이오 VLSFO를 쓴다. 2배의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크러버 선사를 대상으로 바이오 HSFO를 제조를 했고요. 그냥 바이오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제조를 한 건 아니고, 바이오 피드 스탁으로, 블렌딩 스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탄소 감축률이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정성입니다. 연료의 안정성. 이게 바이오 디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공통 규격에 해당하는 규격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디젤에 대한 규격이 당연히 있고요. 그 규격과 유럽에서 보통 쓰는 EN 14214라고 하는 규격이 있는데 사실상 동일합니다. 뜯어보시면은 두 개를 옆에 놓고 보시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이오 디젤은 일단 바이오 디젤 완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펙은 다 만족을 한 시장에서 검증이 된 연료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저희도 잘 모르는 원료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타겟을 했고 스크러버 선사를 타겟을 해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타겟을 해서 저희가 9월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MM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H라인이라든가 저기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씩 더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증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쌓일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시작한 지 지금 이제 겨우 2달 된 거거든요. 2달 해놓고 뭐 안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사들과 더 많은 운항 시간을 누적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석유품질관리원과 이야기해서 지금 더 확대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BDN 이외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서스테이너빌리티 POS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퓨얼 딜리버리 스테이트먼트는 BDS가 추가로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봐 그냥 넣어뒀습니다. 피드스탁과 기술과 제품들이 어떻게 각각 연결되느냐, 시간 되실 때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원료, 사실 아무 원료나 써서 되는 건 아니고요.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폐원료를 써야 되는데 폐원료가 정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시장에서의 공통된 질문인데, 폐원료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인 네스테에서 발표한 자료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저희가 보기에는 한 4천만 톤 정도 전 세계에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숫자로 그냥 감으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고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사전 질문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아주 간단한 약간 산수하듯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에 폐원료여야지 산소 감축이 되니까요. 203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4천만 톤이 있다고 봅니다. 4천만 톤의 폐원료가 있고, 물론 추가로 더 개발해야 되겠지만 4천만 톤이 있고, 이것을 이제 바이오 연료로 막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프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하다 보면은 수율이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부산물로서 바이오 납사라는 게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20에서 25%까지도 생기게 되는데, 25%라고 보고 그럼 4천만 톤 중에 1,000만 톤은 수송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럼 3천만 톤이 남죠. 그럼 2030년에 3천만 톤의 폐원료를 가지고 세 분야로 나눠 쓴다라고 하면은 이쁘게 1,000만 톤씩 나눠 쓰면 되겠죠. 도로와 항공과 해운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타임라인이고요. 지금 당장은 2030년에도 도로가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항공은 별로 안 쓸 겁니다. 그 비싼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항공은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이고, 도로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선박 쪽에서 도로에서부터 이제 튀어나올 것들을 더 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2030이 아니고 40, 50을 가게 되면 도로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항공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항공에 모두 다 해운이 뺏긴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페임이라는 중요한 대체제가 해운에서만 좀 쓸 수 있는 항공 대비 그런 대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3천만 중에 3분의 1만 해도 1,000만인데요. 1,000만 톤만 해도 아마 지금 벙커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톤 정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억 톤 정도 된다고 치면은 1,000만 톤이면은 저희가 B30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완제품으로는 3천만 톤짜리 B30을 만들었겠죠. 그럼 3천만 톤이면 이미 한 15% 정도 되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항공과 도로에서 얼마나 밀어내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